안녕하십니까. 안산 회계법인의 대표 박인정 회계사입니다. 오늘 781강은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유형적, 전형적인 모습하고 그 계정별로 검토할 쟁점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산지경전을 4월 29일자 2026년 부가세 끝나고 바로 하는 강의죠. 그래서 여기서 원자를 삼아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시대하고 AI 전 이렇게 이제 애프터 AI, 애프터 비포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AI 시대 전에는 사실 회계 세무 대리인들이 또 회계 격리자 재무제표 작성들이 겨우 회계 처리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대차 맞춰서 총계정 원장 만들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뽑고 이거에 급급했어요. 여기에 따른 이제 부속이 세금 신고서 칸 채우기죠. 그래서 세금서 칸 채우기는 이제 기본 그 세무신고서 회계 프로그램에 세무 프로그램에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상식대로 또 고객의 주문대로 필요한 걸 체크해 가면서 하면은 잘 메꿔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업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AI 시대가 들면서 AI라는 컴퓨터의 전자동 회계 처리가 이런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전공정을 거의 자동으로, 물론 이제 그 중에 사람 손이 가는 부분도 꽤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은 단순 노동을 전자동으로 스크래핑해서 벌로 받아가지고 그냥 이 명령만 내리면 그냥 회계 처리가 붕괴까지 돼서 과거의 그 거래를 참고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업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담당자들,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항상 한 차원 격상된 일을 해서 기업 오너, 사업자, 고객의 머릿속의 고민을 담당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 분석, 경영 자문, 경영 예측, 젖세 설계 이런 그 하이 퀄리티 좀 더 격상을 해서 일을 해야만 된다. 전형적인 업무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찾아서 하는 일은 비전형적인 업무다. 이게 재무 분석, 경영 예측, 세금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모양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AI 시대 격상할 일은 바로 사업상 파트너의 경영이사 지원을 해준다. 현금으로 예상을 해주고 손익비교 분석을 해주고 젖세구조 설계, 성과지표 산정, 정책 지원 적격성 판단, 이익증대 예측,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걸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격상된 업무를 못하면 이제 이 회계 격리 세무 대리 업계에서도 이제 점점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도태되는 것은 개별로도 도태가 되고 자기 기능상으로 도태가 되고 또 조직적으로 도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격상된 재무 컨설팅으로 올리지 않으면 도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상태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똑같게 나오죠. 그래서 외부부터 조달된 자금이 매입 재무가 있고 차입금들 단기 차입금, 외부 장기 차입금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자산의 여러 가지 항목을 구성하게 되는데 보통 자기 자본을 충실하게 나와서 이걸로 유형자산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누적된 예금 같은 것이 외부 차입금하고 대응돼서 이 쿠션을 그러니까 유동성 레버리지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적정의 유동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외부 차입과 매입채무를 통해서 이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현금 예금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생산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현금 예금이 돌고 그다음 매출채권 일으키고 재고자산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게 한 바퀴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기업의 흐름인데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현금 예금의 쟁점이 뭐냐? 현금 예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즉시 지급 능력을 말하고 여기서 증빙 없는 지급이 있으면 가지급금이나 주주임원 종업원의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배당을 받아갈 거를 배당에 대한 수익세가 부담이 되니까 가지거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수금이 있는 것과 확인해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지 상계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 재고자산이 발생할 수 있죠. 장부 재고, 실제 재고의 일치가 중요하다.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손익선출법이냐 총평균법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고, 또 현재와 같은 AI 시대, 반도체 시대에는 약간만 시간이 지나도 재고자산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 손실 충당금을 충분히 잡았느냐 뭐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 재고를 원재료를 사고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죠. 매출을 일으킬 때 잡히는 것이 매출 채권인데, 이때 매출 인식의 대응 계정으로서의 그 매출 채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장기 매출 채권은 특히 회수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손이 있느냐, 그래서 대손이 있으면 대손세 공제나 대손 비용을 비용 송금판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유동 자산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자산의 한 50% 정도, 20, 10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50% 정도 내에서 너무 많아도 이제 게으른 예금, 아이들한 자산, 아이들 에셋이 돼가지고 수익 창출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 4, 50%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 나머지 이제 좀 더 장기 예금으로서 이 축적액이 있으면, 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제 축적액을 비유동 금융예금으로 가지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1년 2개월 예금 자산이 되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에 항상 준비 자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이제 생산 설비가 있죠. 유형자산, 취득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유형자산을 이제 회사의 자기 자금이 적은 경우는 금융리스를 통해서 조달하고 운용리스를 하기도 하고, 또 이때 그 유형자산의 계열은 수선 유지비가 자본적 취지나 수익적 취지에 따라서 단기 손익의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감가상각 방법도 정액법 같이 꾸준히 감가상각이 되는 게 있고, 전율법 같이 초과 가속상각이 되는 게 있는데, 가속상각이 되는 것은 이익이 잘 나는 회사들은 빨리빨리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화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총 자산에 대해서 100%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조달 재원이 매입 채무, 실질적 부담액 여부다 이거죠. 가공부채, 증빙금 지급 계정은 미지급금이 될 수가 있고, 미지급 비용 이를 구분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미지급 비용, 미지급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생산 원재료나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외부 차입은 외부 금융회사에서 조달 금액이다. 이자의 지급 여부, 이자율이 중요하고, 또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직접 자기 보증을 통해서 외부 차입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대표자 가수금의 출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차입금 비율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고민해볼 쟁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처음에는 이제 법인설 초기에는 불입자본금으로서 불입한 돈이 되겠지만, 회사가 계속 이익으로 운영이 될 때는 이익잉여금의 축적액 배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이익자산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고, 또 때때로 자본거래가 있으면 자본잉여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성하는 것이다 는 얘기죠. 그 자본잉여금에는 합병차익, 감자차익, 주식발행 추가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적절히 부여되어 있으면 자기자본이 충실한 돈으로 충분히 그 회사의 생산시설을 다 감당하고도 돈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너무 많으면 또 그만큼 이제 배당 압력에 시달리고 또 배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손익 재무상태표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매출 수익 발생주의를 한다 이게 중요한 쟁점이고, 수익계산서 발행에 따라서 한다. 그럴 때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항상 SNS 매출 총액을 반영하는데, 그 SNS 방식에 의한 각종의 판매 수수료, 지급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같은 거 지급 수수료 차감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누락의 입증 여부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매출 추가 반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들어오는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그 매출 인식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총액 반영할 것이냐, 수액 반영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매출 수입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가 약 반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외주 가공비, 원재료, 부재료, 그 다음에 인건비, 생산 인건비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인건비용 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법한 수익계산서가 중요하다.
자격증빙의 업무 관련성이 챙겨지는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인건비용, 실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인데 4대 보험 근로소득이 하나 있고 종속근무를 하죠. 3.4% 사업소득으로 자유실적 판매, 특히 영업부나 판매 실적 부서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판매 실적도 원활하게 오르고 또 보상받는 그 판매원들도 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3.4% 실적으로 하는 것이다. 얘기죠. 사업주 이익이 여기에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판매 관리비가 있는데 판매 수수료, 광고 선전비, 운반비, 수행과 원가, 각종 온갖 비용이 여기다 들어가고 지금 자료가 매출액의 한 5% 정도가 적정한데 이보다 많으면 이제 너무 과잉한 임대료를 써서 생활 설비에 너무 투입이 많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되고 적반 승인해서 구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 지급 시 원칙 인수를 해야 된다. 업무 추진비는 매출액의 한 2~3%가 되는데 매출 업무 성과를 위한 지출 법정 한도 금액은 연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서 꽤 크다는 얘기죠. 전에 1,200에서 많이 올랐어요. 복리후생비 매출액의 한 3%, 2~3%인데 임직원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복지 증진, 각종 비용, 접대비와 차이가 중요하다 이런 걸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금융비용 4% 정도가 되는데 은행 차입금도 외부 조달 비용에 대한 지급이자 수수료 등이다. 매출 할인 같은 것도 여기다 금융 비용에 가산한다. 이 금융 비용은 자기 자본이 충분하면 외부 차입이 없으면 덜 나가거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전수익 6%, 5%하고 더해가지고 총 10%의 세전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세전수익은 보통 5% 내지 6%다. 대기업은 평균 8% 내외고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증가 때문에 항상 더 낮아질 수가 있다. 5%, 4%, 3%는 내려가는데 금융비용이 줄으면 이 세전수익이 좀 더 나오고 하는 그런 양당 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중소기업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계정가공표의 대충의 그 구성하고 그것의 구성 비율, 쟁점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경 대표 박인정 행사였습니다.